그렇게 십몇 년을 지냈는데 이제 못 참겠다, 수술해야겠다 하셨는데 해주는 병원과 의사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몸 상태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물론 제일 많은 게 이제 관절염 질환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정형외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관절염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곤란을 겪으시고 올바른 치료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관절과 정형외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서 선택과 치료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 외래를 보면서 환자분들에게 환자분은 관절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환자분의 동공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벌써 벌어지다니, 관절염은 어마무시한 병인데 나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나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그 뒤에서부터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관절염이란 말을 딱 떠올렸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손 모양일 겁니다. 손 모양.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 집안일, 물일 뭐 많이 하시다 보면은 손이 다 뒤틀어지고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하는 저런 병들을 금방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관절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런 어마무시한 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였던 환자분의 손은 사실은 관절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깝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텔레비나 여러 가지 프로들을 보시게 되면 항상 따라와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뭐가 좋아요? 뭘 먹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아마 똑같은 병처럼 우리 시청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관절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나왔던 그 환자분의 손을 떠올리면서 나는 큰일 났어. 내 손이 다 저렇게 엉망이 되겠어. 또는 내 몸의 모든 관절이 다 망가지는 어마무시한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은 가장 흔한 원인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언론, 여러 가지 매체들이 그렇게 같이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서로 다른 병입니다. 요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발생 원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니까. 가장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이입니다. 나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많은 나이대에 고루 발생하는 반면에 나이가 조금 늘어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많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되게 나이가 비슷하게 발생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파란색이 퇴행성 관절염, 빨간색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파란 막대기는 49세 50대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42.3% 정도로 굉장히 70세 이상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0.3%부터 시작해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4.7%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만나기는 굉장히 쉽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골관절염 환자들의 연도별 추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보면 골관절염 환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7.7% 정도 발생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약 0.7% 정도입니다.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류마티스 환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찾아보기가 힘든 드문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간 희귀질환 쪽에 분류가 돼 있어서 할인이라든지 정책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 시기와 그리고 발생 빈도에 있어서부터 굉장히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너무 내가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증상을 보시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손이 뻑뻑해지는 증상, 주로 오전에 많이 불편하신 증상이 특징이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은 오전보다는 저녁 때, 오후에 더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손이 뻣뻣하다, 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이 뻣뻣한 것이 최소 30분 그리고 1시간 이상 지속돼야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10손가락이 다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10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 PIP라고 그러는데 근위관절, 그리고 중수골관절, 그리고 손목관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손가락이 다 아프면서 아침에 30분 이상 뻣뻣하다, 그러면 류마티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마디가 좀 쑤셔, 뻑뻑해, 근데 뭐 아침 준비하다 보니까 금방 좋아졌어, 이런 경우는 사실 류마티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중간마디가 아니고 끝마디, DIP라고 하는데 원위지 관절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칭적이지 않아요. 이쪽 손가락은 여기가 아프고, 이쪽 손가락은 세 번째가 아프고, 이쪽 손가락은 뭐 다섯 번째가 아프고, 이런 비대칭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손등이나 손목은 비교적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손만 가지고도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금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손도 생기지만은 손보다는 무릎, 허리, 팔꿈치 이런 식으로 큰 관절들을 주로 침범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생기는, 통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깨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 팔꿈치 류마티스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은 관절 위주로 걸립니다. 물론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절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 큰 관절,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거는 큰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빈도수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관절염이 의심돼서 오게 되시면 병원에 와서 우리가 피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2010년 국제 규정에 따라서 진단 기준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검사가 굉장히 더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피검사가 류마토이드 팩터 그리고 안티-CCP라는 인자입니다. 어쨌든 피검사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하지만 우리가 무릎에 있는 관절염이나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도 퇴행성 관절염은 피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피검사만 하더라도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몇 번 검사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병인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굉장히 무시무시한 변화가 생기는 병이 아닐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의사들이 볼 땐 이 전신적인 질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고열이 난다든지,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든지, 만성 피로가 온다든지, 또는 체중이 빠진다든지 그런 갑자기 전신적인 변화가 생길 때, 동시에 손발이 아프면서 팔다리가 쑤시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데 멀쩡하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단지 무릎만 아프고 또는 허리만 아프고 그런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손발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요즘 잠도 못 자고 몸이 너무 가라앉고 이상하게 부어오르고 그러신다고 하면은 가까운 병 가셔가지고 꼭 류마티스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요. 류마티스는 3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 중에서 여자분들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신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꼭 한번 류마티스 피검사를 해보시고 마음을 쓸어 내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할지 궁금들 하시죠? 대표적인 치료는 아무래도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이 있겠습니다.
뭐 주사, 수술, 약 다 싫죠. 다 싫습니다. 예. 이 말을 꺼내는 순간 환자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제가 환자분한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아픈 것은 병이다.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병이라는 허들을 넘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건 병이 아니야, 무리한 거야, 이건 병이 아니야, 그냥 아픈 거야, 쉬면 좋아질 거야 하시다가 보면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병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일단 병의 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가장 관절염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약이 될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오죠. 뭐 보스웰리아, 우슬, 뭐 녹색 홍합, 뭐 너무 많습니다.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 중에서 그럼 내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이라고 하면은 좀 싫을 수 있겠지만은 약처럼 생긴 걸 다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있고요. 약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보기 싫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여기서 중요한 건 기능인데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성분으로 구조나 기능의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또는 건강 증진에 유용한 효과를 내는 걸 말합니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이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이나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건강식품이 있어요. 뭐 인삼도 뭐 건강식품이죠. 기능성이나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들어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녹색 동그라미가 우리가 먹는 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냥 건강식품입니다. 바깥쪽이 이제 일반 식품이 되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반 식품 중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얘는 기능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안정성은 중간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기능이 뛰어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녹색에 있는 의약품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죠.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아주 조그맣게 있지만은 기능성이 높은 것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약 이전에 건강기능식품은 약간의 기능은 좀 있지만은 굉장히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에 생각해 보자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관절염 증상 호전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기능성 식품은 그것보다 좀 더 효과는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요. 어머님이 드시는 밥상에 있는 음식은 일반 식품이죠. 상추, 깻잎, 중국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건 일반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식품의약 안정청에서 검사하지 않아요. 얘네들을 뽑아다가 중금속을 재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을 뽑아다가 어떤 나쁜 물질이 있는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깻잎은. 하지만 저기 안쪽으로 가다 보면 의약품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이 있는지 중금속이 있는지, 왜냐하면 약은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퇴출되는 약들도 있어요. 중간에 한 번씩 혈압약이 바뀐다거나 고지혈증 약이 회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약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기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은 약이에요. 그 중간이 건강기능식품이 될 거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건강식품이나 일반식품이 됩니다.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뭐 인터넷에 있는 광고를 제가 따온 건데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만성질환 1위가 관절염, 90% 이상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65세 여성분들, 저희 가장 핫한 저희 구독자분들은 2명 중에 1명이 관절 질환이 있고 막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 막 겁을 막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절염을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왜 관절이 중요한가, 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140
40개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막 굉장히 막 이야기가 많습니다. 적어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야,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막 뻔뻔 넘어가시겠구나. 자, 우리 많이 아시고들 계실 거예요. 우슬이라고. 우슬을 이렇게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이제 저희 대학병원이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하신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염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을 식품안정청으로부터 획득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죠. 물론 이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겠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 관절 연골 동식 케어 땡땡땡 우술 조인트 돼 있고요. 자세하게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돼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광고도 통과돼 있고 영양소 원료명에도 들어가 있고 주요 기능성도 식약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뼈 건강에 유용한 약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사실은 관절염은 조금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라는 명확하게 언급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슬 이야기 드렸죠. 똑같은 우슬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저기 전라도 어디서 아들과 엄마가 같이 우슬을 찌고 진액을 만들어서 파는 거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다수의 자연산 원재료를 사용하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의 법률에 따라 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슬은 이렇다 라고 위에 설명은 돼 있지만은 어떤 관절염 효과가 있다, 관절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 회사를 자세하게 보면 우슬 진액이라 돼 있고 식품의 유형에 뭐라고 돼 있냐? 액상차예요. 차. 어머니가 와, 이거는 관절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내가 관절염 약을 안 먹지만은 이걸 먹으면 관절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우슬 진액은 사실은 차예요. 차 마시는 거죠.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효과의 면에 있어서, 안정성의 면에 있어서 요것들은 약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품의 분류에 따라, 식품의 분류에 따라서 얘는 차로 돼 있어요. 일반 식품이죠. 건강식품도 사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 관리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어요. 안정성 면이라든지 기능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차다. 따뜻하게 마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예. 근데 뭔가 이걸 너무 많이 먹거나 과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정말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더 맞는 거고요. 내가 관절염의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관절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뭐 우술차도 우술 진액도 차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실 수는 있겠죠.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핫한 거 있죠. 핫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거긴 한데, 이 녹색잎 홍합. 저도 한번 이번에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녹색잎 홍합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녹색잎 홍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 건강에 대한 기능을 인정받아서 기능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홍합의 원료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뛰어난 건 제가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녹색잎 홍합 같은 성분도 무릎의 관절 건강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관절염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뭐 보스웰리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맥락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거, 기능성도 가장 좋으면서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보시다시피 세레브렉스라고 가장 유명한 골관절염 약이죠. 몇 년간의 연구에 걸쳐서 나온 건데요. 이제 골관절염이 증상이나 징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세레브렉스라는 약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먹이 사슬의 끝에 있는 거죠. 안정성 및 기능성에 있어가지고는. 기능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하지만 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관리하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에 많이 쓰이는 주사가 있습니다. 주사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깊게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관절염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모든 관절염에 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무릎이라든지 뭐 손목이라든지
또는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어깨도 마찬가지죠. 이런 특정 관절에 대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수술도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요. 물론 보조적으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운동치료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도수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그러면은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환자분 한번 보고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아주 그냥 끔찍하게 효녀 따님이 모시고 병원에 자주 오시는 할머님이세요. 얼굴도 아주 그냥 예쁘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평생 힘든 일 안 하실 것처럼 생기셨지만 안타깝게도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뭐 가끔씩 이제 서울대 가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경과도 보시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물리치료하고 주사도 맞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환자분의 무릎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에 오른쪽 내측에 여기 보시면은 내측에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염이 진행이 되셨고요. 서울대에서도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술을 좀 피일 차일 미루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무릎도 안 좋으시지만 허리도 굉장히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니까 어머니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많이 제한되시고 힘드셨겠죠. 그래서 뭐 서울대에서도 수술하라 그랬고 저도 이제 만난 지 6년 됐지만은 만날 때부터 바로 이야기 드렸어요. 어머니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더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병원도 따님 손 안 잡고 오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근데 무릎 전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도 어떤 날은 기어가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랑 만난 지 이제 6년 정도 됐죠. 제가 중간에 뭐 연골 주사도 놔드리고 뭐 약도 뜨문뜨문 드리면서 통증은 조절했는데 어머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수술하는 인사가 아니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진료를 보신 거죠. 이제 서울대 교수님한테 나 수술 받겠다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난색을 표시하는 거예요. 심장도 안 좋으신데 연세가 86세니까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 어머니 그냥 사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어머니는 큰 결심을 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어머니는 뭐 정형외과를 다니셨다고 하면 아마 10년 넘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관절 하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뭔가 피해 다니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상식이 있어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은 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여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참을 때까지 참아버리면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무도 수술 안 해줍니다. 뭐 싫어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위험해서 안 해주시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아버리면 그 기간 동안 근육도 다 말라버리고 할머님의 인생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가기 없어요.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왜? 인공관절 수술 하셨으면 걸어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고 뭐 하다못해 둘레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등산은 못해도. 근데 무릎이 아프니까 다 그런 걸 놓으시고 그냥 참기만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몸의 근육도 빠지고 몸이 굉장히 그리고 마음도 우울해지시겠죠. 그렇게 십몇 년을 지냈는데 이제 못 참겠다. 수술해야겠다. 하셨는데 해주는 병원과 의사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몸 상태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지신 거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참을 때까지 무릎 관절염을 참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 조금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이 인공관절이 수명이 있으니까 좀 늦게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된 건데, 하지만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20년 이상도 씁니다, 인공관절이. 그러니까 65세 넘어가시면은 인공관절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재활도 어려워요. 근육도 없으니까 근력도 없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잘 걸어 다니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잘 걷고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봄이면 꽃 구경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화장실 안 기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재활도 안 되고, 그럼 뻗정다리가 되었네, 무릎이 안 구부러지네, 계단도 못 내려가겠네, 그렇게 하시면서 70 언저리 하신 수술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하시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진짜 참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남은 인생을 좀 신나게 지내실 건지.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좀 더 빨리 수술을 결정했다면은 지금쯤 이렇게 허리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무릎이 이렇게 힘들어서 고생하시는 일은 좀 적었을 거고 따님도 좀 덜 고생하셨을 건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에서 정리를 하자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굉장히 서로 다른 병이다.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하는 것을 굳이 기피하시거나 또는 이거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니까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이제 관절염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에도 또 우리 환자분들이 뭔가 헷갈려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은 좀 뭔가 충분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또 찾아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절염 컨텐츠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가장 머릿속에 있던 거는요, 다른 건 아니고 이 관절염이 너무 과장돼 있다는 거죠. 너무 과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좀 그런 병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손가락의 관절의 염증은 결국에는 가라앉습니다. 한 두세 달 또는 세네 달 손가락을 아프게 하지만은 얘네들은 결국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나면은 이전만큼 또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다시 아파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염이 걸렸으니까 큰일 났다,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내 손가락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손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통증 또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러면 사실 잊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도 이 염증의 시기가 지나가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무리한 운동만 안 하신다 그러면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시 조금 아프게 되는 거죠. 관절염이라는 병은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처럼 끌고 가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무서워하거나 걱정해가지고 또는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그냥 병원 안 가고 참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노래도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병원 신세 지지 않고도 잘 관리가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절염이 일종의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 아팠다가 다시 가라앉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관절염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관리하신다면 관절염 때문에 일상이 방해받는 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노원백 정형외과 채널이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명. 네, 저희가 뭐 200명 축하하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1000명이 넘었고, 뭔가 이벤트를 성대하게 하고 싶지만은 의료법에 걸려가지고 그런 건 힘들 것 같고요. 댓글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은 뭐 하다못해 진료를 오시면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더 드릴 수 있는 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형외과 관절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